위드팟 김광진, 정주식의 시사정비소. 시사정치 팟캐스트의 안티에이징, 듣다 보면 혼이 정상화되는 방송. 오늘도 뉴스와 썸타는 시사정비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꿀잼 김광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효은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 바로 그냥 훅 치고 들어오시는 우리 김효은 쌤이신데, 앞서 잠깐 저희가 설명드렸는데요. 시사정비소가 이제 종합편성 채널로 종편으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럿 방송으로 김효은 쌤을 모셨는데, 지난 시간에 들었던 이름도 거창한 우리 박정희 쌤의 역사 이야기, 공녀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후기 게시판에도 많이 좀 남겨주시고, 사실 저분이 좀 첫 방송이어가지고 약간 그 쫀 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사석에서 이렇게 얘기 나눠보니까 2부, 3부에서는 조금 더 재밌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분 말씀처럼 3세판이니까 기본적으로 3번 방송까지는 재밌게 좀 들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제 앞에 우리 김효은 쌤이 오셨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시사정비소 같이 진행하자라고 하는 페이스북 글을 보고 응모하셨습니까? 시사정비소를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듣다 보니까 남자분 두 분이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예. 예전에는 이제 기자님도 같이 하시곤 했는데 이제 여성분의 시각이 들어가는 게 이제 또 균형을 맞추기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제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근데 일단 본인 소개를 좀 덜한 것 같아서 어떤 분이신지 짧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27살 김효은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백수입니다. 목소리는 약간 아나운서 뭐 이런 걸 막 준비하던 그런 목소리 톤이신 것 같은데. 아나운서는 아니고요. 예전에 이제 저는 보아만큼 큰 가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었는데 이제 멀리 꿈으로만 두기로 했죠. 그러면 가창력이 중심이 된 가수인가요? 아니면 댄스 뭐 이런 칼군무 막 이런. 가창력이 중심이 되어야 했겠죠. 제가 굉장히 몸치기 때문에 노래를 연습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실제로 뭐 어디 소속사 이런 데서 연습을 해보셨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까지는 아니고. 네, 한 1년 정도 열심히 이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 벌어서 그냥 다 보컬학원에 넣어서 연습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건 취미로만 두는 게 제 행복에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취미로만 두자 하고 이제 내려놓고 다시 공부하는 걸로 돌아왔습니다. 언제 노래방 한번 같이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18번. 저요? 가장 자신 있는 노래. 신효범의 난 널 사랑해. 약간 근데 너무 나이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 27살인데 제가 취향이 좀 그럴 뿐이죠. 네. 네. 자, 그래서 시사정비소 종편에는 어떤 방송을 하나 개국하시려고?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주제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제가 또 한때 가수를 꿈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분야인 연예계 분야. 하지만 연예계 분야만 하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여기에 정치 얘기, 철학 얘기 조금씩 섞어서 하는 방송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리고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정주식 편집장과 하는 시사 정치 이야기 할 때 같이 오셔서 얘기 나눠주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다양한 시각과 네. 시선들도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네. 자, 근데 오늘은 어떤 주제 갖고 오셨어요? 오늘은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해서 얘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김종필의 역사, 네, 그렇죠. 인물사. 네. 이렇게 따로 한 에피소드를 할 만큼의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김종필 전 총리가 이렇게 삼김 시대의 이제 그 상징적인 인물 중에 하나잖아요. 예, 김종필 전 총리가 서거를 하면서 삼김시대가 뭐 종언했다, 정말 끝났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삼김시대뿐만 아니라 정말 뭐 정치의 한 역사가 세대가 바뀌는 것 같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김종필 어떤 사람이다 알려주시죠. 제가 김종필 전 총리가 돌아가셨다는 뉴스를 보자마자 굉장히 충격 먹은 게 있습니다. 알고 보니 유행어 제조기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자의반, 타의반 뭐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저는 원래 이게 있는 표현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이제 김종필 전 총리가 이제 쓰시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약간 속담처럼 그 수거처럼 있는 건 줄 알았더니 그렇죠. 그런 게 아닌가 보네요. 너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몽리 이런 표현들도 지금은 정치권에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사실 몽리라는 게 처음 듣고 밴드 이름인가? 혹시 밴드 몽리 아세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표현도 먼저 쓰셨다고 하시고 뭐 충청도 핫바지 바로 뭐 이런 것도 이제 하셨다고 하시는데 뭐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셨다는 걸 들으면 굉장히 요새 정치인들과는 다르게 옛날 정치인분들 이렇게 말이 세셨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뭐 예를 들면 YS의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든가 뭐 DJ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뭐 세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하면 조금 철학적인 내용은 좀 빠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뭔가 약간 이렇게 귀에 쏙 들어오는 자극적인 멘트들이 이게 김종필 전 총리의 이제 상징? 특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삼김 시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두 분은 이제 대통령이 되셨고 그렇죠. 이분은 이제 못 되셨잖아요. 삼김으로 동등하게 이렇게 대우해드리는 게 맞을까요? 어떨까요? 뭐 우리나라가 돌아가시면 사후평가를 좀 높게 이렇게 그렇죠. 해주는 게 있긴 한데 뭐 그 말씀도 어느 정도 이제 저도 공감을 하는데 사실 그 삼김 시대라고 하는 게 명칭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불리기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삼김이 아니고 양김 시대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김종필 전 총리가 그 두 분만큼 같은 스탠스에서 평가를 드리기는 조금 어렵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쵸, 정신이긴 하다. 풍미하셨기 때문에 이제 같이 언급을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이제 가장 그 핫한 상황 중에 하나가 이분께 드린 훈장에 대한 그렇습니다. 거였잖아요. 뭐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훈장 서운에 대해서 이제 의아했어요. 무궁화장이라는 걸 도대체 누구한테 왜 주느냐를 알아봤더니 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학술 분야에서 무공을 세워서 국민 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내리는 것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김종필 전 총리가 뭐를 이뤘지? 뚜렷한 공적이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막상 떠오르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총리를 했다는 거. 네. 그냥 총리를 했다는 거. 상김시대에 살았다는 거. 네. 그렇게 치면은 사실 뭐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이완구 전 총리는 정말 며칠밖에 안 하고 가셨는데 그런 분들도 나중에 돌아가시면 무궁화장을 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이제껏 돌아가시면 예전에 총리 하셨기 때문에 드려왔다 이런 게 관행이 되고 있다 되었다라고 청와대에서는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이런 기준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통령 그 배우자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주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본인이 셀프로 수여해가지고 탄핵당한 대통령인데 이미 본인이 받아간 그런 상황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보다 한 단계 미친 무궁화 훈장은 흔히 말하는 이제 총리급 정도에게 이제 드리는 거다, 그냥 관례다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근데 뭐 큰 공은 없다라고 할지라도 뭐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다른 걸로 보면 큰 공은 없어도 관은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냐. 예를 들면 뭐 이완구 총리라든가 아니면 황교안 총리라든가 큰 공도 큰 과도 뭐 물론 이제 있긴 하지만 그 정도의 선에서 그냥 이래저래 총리를 한번 했나 보다라고 하는 정도에게 주는 예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은 그것만 총리직이라고 하는 그 짧은 기간의 생애로 얘기하기에는 전체의 정치 이력이 조금 차이점이 있는 분이어서
많은 분들이 막 청와대 청원도 하고 네. 반대 의견도 표현하고 뭐 했던 것 같은데 여튼 제도가 현재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제도를 좀 손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다만 청와대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이 사람이 쿠데타로 인해서 어떤 직을 실효했다거나 뭘 했으면 예를 들면 전두환이나 노태우처럼 그 직이 박탈되거나 했으면 더 이상 고민할 일이 아닌데 어떤 법리적인 그 재판을 받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행은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긴 해요. 네, 그렇게 보면은 이제 사실 이번에 김종필 전 총리한테 뭐 무궁화장을 수여한다는 것 자체를 뭐 무조건 수여하지 말아야 돼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 자체를 청와대가 인식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여튼 이제 오늘 저희가 녹음하는 날이 이제 발인하는 날이어서 가족장을 모신다 이렇게 했는데 국립묘지에 안 가고 가족묘지로 가셨어요. 근데 그런 생각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본인이 항상 이 양김에 치여 살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못된 것에 대한 한도 그렇습니다. 엄청 강하게 있는 분이고 근데 국립묘지로 가면 두 분은 대통령 묘역에 저 윗다리에서 자기를 내려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정말. 그것을 내가 죽고 나서까지 계속 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아마 하시지 않았을까. 정치인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그럴 바에는 가족묘역으로 가는 게 더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뭐 언론에 나온 거로는 이제 부인의 옆에 묻히고 싶다, 같이 눕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긴 했는데 또 듣고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네, 아니 국립묘지로 옮겨도 배우자를 그 국립묘지로 같이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닌데 뭐 그냥 제 추론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죽어서까지 그러고 싶지는 않았을 것 같은 마음이 조금 느껴지네요. 예. 자, 그러면 김종필이라고 하는 사람을 떠올리면 지금 뭐 청원에 나오는 것처럼 가장 크게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5.16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이제 5.16 쿠데타의 주역이라는 게 이제 가장 크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사실 저는 처음 알았어요. 5.16의 주역이라는 걸.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거 준비하면서 근현대사 책도 다시 찾아보고 교과서도 다시 찾아보고 했는데 제 기억에는 5.16의 주역이라는 이미지가 없더라고요. 그냥 단지 삼김, 2인자 이런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근데 이제 부모님께도 이제 여쭤봤더니 아빠 김종필 하면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여쭤봤더니 5.16 쿠데타의 주역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이런 이미지, 이런 사실 자체를 저희가 배우지 않았던 것인지 배웠는데 까먹은 것인지조차 기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과서를 다시 찾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안 나왔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이 5.16 때 장군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장군은 아니었어요. 네, 장군은 또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준장으로 예편하긴 해요. 63년도에 정치 시작하면서 그 민주공화당 창당할 때 그때 선거에서는 준장 예편을 하긴 하는데 실제로는 그 혁명이란다. 군사반란을 할 때는 아니었던 거죠. 근데 박정희와의 관계는 이제 워낙 좋아가지고 이분이 이제 배우자가 누군지 아시죠? 네, 그 처조카라고 들었거든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처조카 사위로서도 이제 가까운 관계에서 김종필 전 총리가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과 같이 역할을 했다라고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1951년도에 이미 결혼을 한 거니까 그 5.16 쿠데타는 그보다 거의 한 10년 후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워낙 관계가 끈끈하게 맺어져 있었던 사이인 거죠. 그러니까 같이 군사정변을 해서 가까워진 게 아니라 원래 가까운 사이였던 사람들끼리 군사정변에 가담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오늘 그 추도사를 하고 막 하면서 네. 이한동 전 총리가 얘기하고도 할 때 네. 35세에 혁명을 하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혁명을 하고. 그리고 어느 방송에서도 그 초등학교 친구인가를 네. 싱크를 땄는데 네. 그때도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면 혁명 이후에 초등학교 친구들을 서울로 초대해가지고 밥도 사고 뭐 하는 사람이었다 뭐 이런 싱크 영상을 보내기도 하고 하던데 아무리 그 우리나라가 돌아가실 때 그 사람의 과오는 조금 덮는 것을 관례화한다 치더라도 추도사의 혁명이란 단어를 쓰는 게 맞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점은 좀 들었어요. 그거는 정상적인 역사적 상황들을 얘기를 했어야 될 텐데 네. 아니면 그냥 5.16이라고만 표현을 하시든지 네네. 했어야 되는데 저는 좀 오늘 그 추도사는 좀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생각이 난 게 이제 제가 맨 처음에 5.16에 대해서 배웠을 때는 군사혁명이라는 단어로 배웠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입에는 혁명이 더 아직 입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혁명이라는 걸 쓸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본인이 뭐 무의식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추도사 같은 공식적인 멘트를 하는 자리에서 그 혁명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사실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자리일수록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생각을 해서 이게 이제 쿠데타이잖아요. 사실 군사 정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섬세하게 생각을 하고 발언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16 이후에 사실 이제 가장 또 중요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앙정보부 창설이라고 하는 것에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역할을 주로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중앙정보부에서요. 그리고 왜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건지. 이제 중앙정보부라는 단어보다 사실 저는 뭐 안기부, 국정원이 조금 더 입에 붙어 있거든요. 이제 물론 최근 명칭이 더 익숙한 게 이제 당연하기는 할 건데요. 중앙정보부라는 게 정보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왔던 것들은 특히 이 시대 때는 뭐 민주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정권에 뭐 방해가 될 수 있는 자들의 정보를 수집하여 그들을 이제 관리를 하는 게 중앙정보부의 역할이었겠죠. 중정이라고 하죠. 네. 예, 드라마에 나오는 중정에 네. 끌려갔다. 얼마 전에 남산 근처 갔다 왔거든요. 이제 가는데 이제 간 느낌이 근처만 가도 약간 스산한 느낌? 괜히 이제 왜 중정, 안기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옛날 사람들이 남산에 갔다 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오싹하게 느꼈는지 왠지 알 것 같은. 중앙정보부 그 창설 이후에 우리가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진짜 그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은 거의 뭐 처음부터 거의 없었다고 보여지고 그냥 국내용의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의 역할들을 이제 쭉 해왔었던 건데 그걸로 비판도 많이 받고 있고 또 근데 김종필이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하면 오늘 그 추도사에도 나카소네 일본 총리의 아드님이 오셔가지고 그 추도문을 읽던데 저는 그 나카소네가 아직도 살아계신지 처음 알았어요. 올해로 100세래요. 100세예요? 네, 그래서 아직 살아계셔서 아들이 이제 왔던데 아들도 참의원이더라고요. 아들이 와서 얘기하던데 그럴 정도로 이제 일본과의 관계가 끈끈한 이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 쪽 관점에서의 한일 관계가 아니라 좀 다른 느낌의 한일 관계를 좀 갖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어떤 거예요? 네, 김종필 전 총리가 당시에 한일 국교 정상화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는데요. 62년도에 뭐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그래요. 이제 당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일본과의 관계가 다시 정상화되어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완용 소리를 들어도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다. 뭐 적은 액수라도 빨리 공장을 세우고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 경제 성장이 빠르지 않았냐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청구권 뭐 3억 달러, 뭐 장기 처리 차관도 3억 달러로 한다. 뭐 이런 메모가 밝혀지게 되면서 논란이 좀 있었죠. 그때 당시에 어떤 일 있었는지 뭐 의원님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65년도에 이제 맺어진 협정이잖아요. 사실 그 전까지는 그 해방 이후에 한일 간의 수교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두 국가가 정상적 외교 관계를 갖고 있지 않고 어찌 보면 적대국으로서 그대로 남아있고 일본에 대해서 정확히 침략국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었는데 그 국제 관계상. 근데 이제 정상 국가로서 인정해주는 첫 번째 계기가 된 거죠. 65년도에 할 때. 이제 그러는 과정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래 뭐 일본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려면 어느 정도의 반성과 사과의 말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에 합당한 일제 36년간의 강제 점령에 대한 피해 보상 혹은 뭐 배상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근데 그런 일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완영이 되더라도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 그리고 뭐 나왔던 말 중에 유명한 게 그런 게 있잖아요. 협상에 문제가 된다면 독도를 그냥 뭐 폭파하자 뭐 이제 이런 맞아요, 이야기들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과연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역사적 인식과 관점을 가지고 이 협상에 임했던 수석 대표인가 그렇죠. 라고 하는 질문이 드는 것이고 또 이제 여기서 계속 이제 기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뭐 차관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네. 그 사실상 차관이 배상금의 일종인 것처럼 받아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배상금의 범주가 적절한 거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들도 많이 있었던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서 그 배상을 통해서 지금 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네. 여러 가지 당시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더 이상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제 결정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소위 말하는 불가역적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들어간 한일 그 외교 때문에 외교 문서 때문에 문제가 많았고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반대가 심했는데 사실 불가역적이라고 한 단어가 들어갔던 첫 번째 이제 문서가 65년대 한일 기본회담 정상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게 국제법상 정부가 그 협정을 맺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고 그래서 국제재판을 통해서 이제 불가하다라고 하는 결론까지 사실 얻긴 했는데 더 정확히는 우리나라 정부가 청구해가지고 얻은 건 아니고 역설적이게도요. 네. 국가가 그것을 합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건 일본 정부가 국제재판을 통해서 얻었어요. 특이하죠. 뭐냐면 일본 그 인 중에 네. 2차 세계대전 때 끌려갔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시베리아에서 벌목으로 그렇죠. 끌려가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끌려갔던 분들이 일본 사람들이 있는데 미국이 그것에 대한 배상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 한일 외교 협정과 좀 비슷하게 네. 국가 대 국가 간에 어떤 협약을 맺고 정리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걸 일본이 국제재판소에 청구한 거예요. 그 불가하다. 개인의 인권적 측면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리고 청구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결을 얻어내서 네. 그것 이후에 우리 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것에 대한 근거로서 다시 재판을 시작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참 약간의 아이러니이긴 한데 여튼 그 당시에는 근데 불가역적으로 그것을 정리해주겠다는 생각을 갖고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졸속 외교이고 치욕스러운 외교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요 얼마 전에 이제 또 박근혜 정부 때 한일 위안부 합의도 있었잖아요. 그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표현들이 자꾸 나오는데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사실 나중에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사실 잘 알 수 없는 거고 우리가 더 받을 수 있거나 더 요구를 해야 하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예를 들어서 한일 국교 정상화 이제 처음 김종필 박정희 정부 때 했을 때도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으니까 위안부 이제 할머님들이 이제 사과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때 뭐 이렇게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보상 배상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더 이상 사과할 필요 없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단초를 만들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죠. 이때 이제 맺은 게 4개의 부속 조약들을 이제 맺게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이제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고민스러운 게 저도 뭐 이 협약문을 본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그 정확하게 몇 조 몇 항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논쟁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국제 협약문은 양국 간에 이제 그 맺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당사국들의 언어로 쓰고 그다음 영문본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근데 상호 간의 의견이 충돌이 생기면 영문본을 정본으로 논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2부에서 이어집니다.